네, 최근의 정치본색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세 분 소개해드립니다. 노영희 변호사,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그리고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뭐 김경수 전 지사 복권과 관련해서도 할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 심우정 법무차관 지명됐는데요. 이분이 또 알고 보니 휘문고 저기랑 저 김건희 씨 오빠랑 동기더만요. 같은 71년생. 좀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생각해보니까 그 양평 고속도로 그것도 우리가 그냥 쭉 지나갔는데 그 재판이 계속 진행 중에 있대. 그리고 김건희 씨 오빠가 피의자야. 예, 그 전혀 이제 뭐 그 주가 조작 사건이나 디올백 때문에 우리가 놓쳤는데 보니까 그것도 심상치가 않더만요. 예. 할 게 많다니까. 예. 안 놓쳐도 뭐 언론에서 안 나오니까 기사를 아예 안 그렇죠. 네. 아니 그리고 지금 오늘 살짝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 저 이종찬 광복회 회장이 지금 행사 참석, 광복절 경축식 참석 안 한다고, 지금 광복회에서 참석 안 하는 건 사상 초유의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민주당에서도 안 할 예정이라는. 근데 보니까 이게 건국절 시도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하라. 대통령 측이 어떻게 하면 광복절 행사에 그러면 참석할래? 독립기념관장을 임명한 거는 임명한 거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참석할래? 그러니까 이종찬 회장이 요구하는 거는 딱 한 가지더라고요. 건국절 시도를 하지 말아라. 이게 어떤 의미가 있고, 그 전에 보니까 사실은 쭉 어떤 논란이 있어 왔더만요. 자유한국당이나 뭐 이쪽에서 이명박이든 박근혜든 정권을 잡으면 건국절 이야기를 툭툭 했더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아예 뭐 16년인가 15년인가 광복절 때 아예 건국절 이야기를 했대요. 8.15 광복절 때. 오늘 찾아보니까 좀 그런 게 있더라고. 그래서 이게 이종찬 회장이 뭐 이렇게 옹고집스럽게 그냥 아주 뭐 사람들을 너무 이렇게 극으로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역사가 있구나, 이게.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조금 뭐 해설을 조금 해드리면, 예. 그러니까 이른바 뉴라이트라고 하는 집단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집단은 쉽게 얘기하면은 그동안에 이제 보수 정치의 이념적인 어떤 좌표를 다시 재구성하려는 기획인 건데, 그 핵심이 크게 얘기하면은 건국절을 만드는 거하고 식민지 근대화론을 이제 제 위상을 찾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민지 근대화론을 공식화시키는 겁니다. 그 두 가지인데, 예. 근데 결국은 그게 뭘 의미하냐면 이승만을 국부로 만드는 것과 연관돼 있어요. 그래서 이승만을 국부로 만들고, 예를 들면 미국의 이 파운딩 파더들이 있는 것처럼 예. 대한민국도 이승만이라는 국부가 있고 거기서부터 보수가 쭉 이어져 온 것이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의 뭐 예를 들면 친일 행각이나 뭐 이런 것들, 이승만이 친일파들을 봐주고 뭐 이런 것들도 다 이유가 있는 거고 정당한 것이다. 그리고 북한과 남한은 완전히 별개의 어떤 국체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그동안의 어떤 반북에 근거해 가지고 해온 여러 가지 이 반북 인사들의 탄압이나 이런 것들도 정당화된다는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일군의 집단이거든요. 근데 이종찬 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왜 지지를 했냐라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뉴라이트가 아니라고 본 거예요. 뉴라이트는 아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건국절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지지한 적이 없어요. 건국절을 새로 제정하자거나 광복절을 건국절로 성격을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지한 적이 없어요. 첫째. 그리고 두 번째로 식민지 근대화론에 대해서 긍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하고 뭔가 관계를 개선하고 친하게 지내야 된다라는 주장은 옳은데, 이종찬 회장 입장에서 그것이 뉴라이트의 주장은 아니다라고 믿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논리 구조상에서는 물론 이제 아들의 친구이기도 하고 뭐 이런 과정이 있었겠지만, 그렇죠. 요 논리 구조에서 보면 그렇다. 논리적인 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이종찬 회장의 아들이 그 연세대 교수 이철우 교수라고 이철우 있어요. 교수가 아주 네. 친한 친구죠. 그렇죠. 그리고 두 집안이 대통령의. 뭐 가깝게 지냈다 뭐 이런 맥락이 있는데, 맞아요. 어쨌든 이 논리 구조상에서는 윤석열은 뉴라이트가 아니다. 요게 있었는데,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로 지금도 건국절을 제정하자거나
식민지 근대화론을 본인이 긍정하고 있지는 않은데 그런데 뭘 하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거는 뉴라이트는 이승만을 통해서 친일을 정당화하는 요 구조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승만을 아예 거치지도 않아요. 그냥 친일 다이렉트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친일 일직선으로 가버리는데 예. 지금 상황을 딱 보니까 요 집권 전반기에 보면은 요 다이렉트로 친일로 가버리는 거를 보수도 사실은 부담스러워하고 껄끄러워하는 부분들이 그동안 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뉴라이트 관련 인사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됩니다라고 긍정하는 것 같아요. 이종찬 회장이 볼 때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면에 와서 보니까 그런 이유 때문인지 윤석열 대통령이 이 한국의 어떤 이런 대한민국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자리에 뉴라이트 인사들을 막 임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종찬 회장이 볼 때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이전에 내가 생각할 때는 최소한 뉴라이트는 아니고 그리고 일본과의 관계 개선은 그래도 하는 사람이다. 이런 인식을 가졌지만 이제 와서 보니까 뉴라이트에 포섭이 됐다. 주변에 밀정들이 있다. 이런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는 나는 뉴라이트는 지지 못하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지 못하겠다. 이렇게 온 거고 그러면 만약에 내가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당신이 뉴라이트가 아님을 스스로 밝혀라. 그 밝히는 가장 핵심적인 어떤 요소가 건국절을 지금 추진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공식적으로 밝혀달라. 지금 이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뜬금없이 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근데 아니, 저는 진짜 이 부분은 이제 논쟁할 이유도 없는 게 네. 예를 들면 헌법 전문에 나와 있잖아 우리. 아까 이게 그러니까 반헌법적이에요. 두 가지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았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예. 이승만을 9% 얘기하는 건 헌법을 부정하는 행위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승만 스스로도 그때 국회의장격이었을 때 뭐라고 썼냐면 자기가 쭉 축사를 쓴 다음에 맨 위에다가 상해 임시정부 30몇 년이라고 써요. 그렇지.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이미 대한민국의 법통은 1919년 상해 임시정부에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대한민국 최초 관보 1호에 딱 그게 써져 있어. 그렇죠. 우리는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았다라고. 헌법에 뿐만이 아니고 관보 1호에 대한민국 48년 8월 15일에 건국된 이후에 1호에 써져 있다니까. 따라서 친일파들을 용인하는 논리일 수밖에 없고 네. 또 하나는 우리가 4.19 의거를 갖다가 헌법 전문에 올려놨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이승만이잖아요. 그럼.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예. 헌법 전체 맥락이 두 가지예요. 반독재랑 그다음에 반제국주의예요. 우리 그렇지. 헌법은. 그렇지. 이 두 가지의 고리에 있는 게 이승만인데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로 둔다라는 얘기는 소위 제국주의를 용인하고 독재를 용인하라는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를 들면 일제의 논리예요. 일제의 논리를 그대로 갖고 와서 소위 대한민국을 일제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대통령이 지금 행하고 있는 건 실제적으로 한일 군사동맹이 지금 맺어지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일본이 아니고 일제. 일제. 네, 그렇죠. 일제. 일제. 네네. 전전의 일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1919년을 우리 임시정부의 법통을 수립한 첫 날로 볼 것이냐, 1948년 5월 달로 볼 것이냐, 그렇죠.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근데 그 1948년 5월로 봐야 된다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정부가 이제 그때 만들어졌으니까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다시 태어난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근데 네. 왜 그렇게 다시 태어나야 되죠? 우리가 19년부터 그럼 그때까지는 뭘 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 건국절을 48년도부터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1919년 혹은 45년까지 일제 치하에 있었던 그 시기는 아무것도 없는 게 돼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렇죠. 근데 그러한 논리를 왜 우리가 펼치고 있냐는 거죠. 그럼 우리 국민은 뭐였다는 거예요? 그냥 일본에 흡수되어서 일본의 지배를 받는 것이 당연했던 황족이었다는 겁니까? 우리가 황국의 시민이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논리에 대한 대답을 안 해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게다가 이게 사실은 원래 문제가 그렇게 크지 않았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에 축사하면서 이제 우리가 그때 19년도에 그 법통을 이어받았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면서 이게 또 조금 불거졌었던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죠. 지난 정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정확히 했었잖아요. 그 얘기를. 3.1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의 법통 헌법 전문의 이야기를 그렇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예. 그리고 그럼부터 그때가 이제 100주년 기념일 때 그렇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서 아니 우리는 48년도에 세워졌는데 왜 19년부터 따지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이제 하는 거죠. 뉴라이트 계열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왜 이 사람들은 자기 역사를 스스로 부정하고 왜 자기 대한민국의 국민이나 주권들을 일본이 정해준 애대로 하려고 그러느냐.
왜 그 자꾸 밑에 기어 들어가서 스스로를 식민지 시대의 국가에 있는 사람으로 자기를 만들려고 하느냐? 왜 너 혼자만 그럴 것이 나까지 그렇게 만들어버리냐? 사실 저는 그 의문이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들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뭐 아까 우리 그 김민하 평론가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는 뭐 아닌 것 같다는 뉘앙스를 좀 말을 하긴 했는데 사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를 보게 되면은 그냥 그런 걸 소리내서 말하지 않았을 뿐 제가 봤을 땐 이승만 추앙하고 뭐 MB 정권 추앙하고 이런 걸 보게 되면은 그분도 그냥 일제 시대 그 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같긴 하거든요. 일단 그 낙성대 연구소 출신들이요. 왜 이런 대체적으로 일본에서 공부를 한 사람들인데 그렇죠. 지금 논란이 많죠. 장학금 받은 거 아니냐는 얘기도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장학금 받은 것들이 많은 것 같고 그 사람들이 주로 이렇게 이데올로그를 만들어내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1945년 해방의 기원이 된 게 카이로 선언이에요. 카이로 선언에서 누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면 장개석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카이로 선언에만 한국이 2번 나와요. 독립된다라고 하는 게 다른 나라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근데 장개석이 왜 이렇게 했느냐? 김구 선생님이 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의 해방의 원조는 네. 상해 임시정부가 만들어낸 거예요. 역사가 다 확인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이 역사를 지워버리려고 하는 거죠. 이 역사를 지워버려야지만 지금 잔존해 있는 소위 이 친일의 카르텔 자체가 아주 명예스럽게 자기의 앞으로의 미래를 나아갈 수 있는 건데 계속 자기 발목을 잡거든요.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이게 근데 진짜 제가 이상해요. 말씀드린 네.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뉴라이트보다 낫다가 아니고 뉴라이트보다 더하다는 겁니다. 네. 이승만을 거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뉴라이트 인사들이 지금 그 닭 3번 울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를 부정하잖아요. 네. 뉴라이트를 부정해요, 지금 뉴라이트들이. 나는 뉴라이트가 아니다. 나는 뉴라이트가 아니다라고 하고 네. 건국절은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 이 윤석열 정권 들어서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명박 정권하고 박근혜 정권에서는 그 대통령이 건국절을 뭐 추진하자고도 조금 얘기하다가 말기도 하고 그다음에 좀 간접적으로 예를 들면 광복 몇 주년인데 건국 몇 주년이기도 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맞아요. 뭐 이렇게 좀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뉴라이트들은 건국절을 만듭시다 이런 구도로 갔지만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친일을 얘기해 버리는 거잖아요. 그냥 친일로 막 가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뉴라이트들이 굳이 이승만이라는 경로를 통해 가지고 건국절 얘기를 해가면서 이전의 친일 구도를 정당할 필요가 없다. 그냥 윤석열 정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타고 주요 요직을 장악하고 그 주요 요직을 장악해서 거기서 그냥 친일을 미화하고 그다음에 식민 지배를 합법적으로 만드는 걸 통해서 이 목적을 다 이룰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지금 문제가 된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의 경우에 지금 문화일보 등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서 쭉 얘기를 하는데 윤석열하고 코드를 맞췄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1919년서부터 48년까지의 일종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운동이 독립운동이고 요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평소에 그 무슨 뭐 광복절 때마다 하던 얘기입니다. 네. 그 건국운동이고 우리가 굳이 건국절을 만들 필요는 없는데 이승만 대통령하고 김구 선생을 같이 뭐 모셔야 되고 뭐 이런 얘기로 요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를 다 흐려버려요. 근데 이게 왜 그러는 거냐? 결국은 핵심은 뭐냐면 이전에는 역사 어떻게 볼 것이냐. 이 사람의 개념은 아까 노영희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은 19년부터 48년까지의 사람들은 국적이 어디냐? 예. 라고 물어보면 이 사람 일본이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일본 제국 식민이었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요 부분을 보면은 결국 윤석열을 뉴라이트가 포섭하면서 뉴라이트도 어차피 기회주의자들이니까 뉴라이트도 자신들의 핵심적인 어떤 주장은 접으면서 두 사람들이 융화돼가지고 완전히 지금 친일적인 부분을 다 미화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그 광복회장이 여기에 대해서 이 납득을 못 하는 거죠. 일단 이게 건국절 논란이 언제 일어났냐면 2006년도 8월에 얘기가 있었어요. 맞아요. 이영훈 교수라는 사람이 반인 종족주의. 네, 우리도 건국절이라는 것에 대해서 만들어낸다. 이런 칼럼을 써가지고 이 논란을 붙였어요. 그게 촉발이 됐습니다. 네, 그러고 난 이영훈의 다음에 칼럼이. 이게 이제 공론화가 그때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8월 11일 날에 뉴라이트 재단, 자유주의 연대 이런 5개 단체가 8.15 명칭을 광복절에서 건국절로 바꿔야 된다. 이런 맞아요. 주장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명박 정부가 이제 들어서지 않습니까? 네. 2008년도에. 2008년 5월에 국무총리 산하에서 대한민국 건국 60주년 사업 기념회라는 걸 만들어요. 갑자기 건국으로 바뀌었어요. 네. 그렇게 되면 2008년부터 60주년이면 결국 48년을 기준으로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같은 해 8월 달에 한나라당 정가변 의원인가요? 이 사람들 13명이 광복절을 건국절로 변경하지 않는 법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법을 왜 만드는지 내가 솔직히 잘 이해를 못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게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이거 말도 안 된다 해가지고 이제 반대하는 단체들의 움직임이 있었었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좀 정리는 되는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 갑자기 이번에 이 사람들이 죽어 지내다가 다시 또 살아나가지고 윤석열 정부 하에서는 독립기념관장도 하고 뭐 중앙학 연구소장도 하고 뭐도 하면서 갑자기 전면에 나서게 되고 그동안에 사그라들었던 이 건국절 논란이 다시 올라오는 거야. 그러면 왜 이것들을 굳이 그들이 그렇게까지 지켜내서 건국절이라는 걸 꼭 만들어내야 되느냐. 그때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이게 바로 문제죠. 다 이게 좌파 영화라 그랬잖아요. 그 일제 한거했던 그런 관련된 장면들이 나오는 것들, 그다음에 독재 한거했던 장면들이 나온 것들은 다 좌파 영화라 그랬거든. 그런 것과 이렇게 일맥상통하고 저는 유석춘하고 이영훈의 그 타이틀이 모든 거를 말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유석춘 연세대 교수가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해가지고 법원까지 갔지 않습니까? 물론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만은 하여간 그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평가는 우리 국민들이 다 할 거예요. 근데 유석춘은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다. 이영훈도 반일 종족주의에서 거의 비슷한 주장을 하거든요. 거의 똑같은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영훈 서울대 교수, 유석춘 연세대 교수가 유석춘은 자유한국당의 혁신위원장이었어. 이걸로 모든 게 저는 다 끝난다. 이들의 정체는 뉴라이트가 아니고 그냥 우리나라에서 보수로 참칭되는 그 우파 계열의 가장 큰 거대 정당인 국민의힘과 이들의 정신적 이데올로기는 같구나. 유석춘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자유한국당의 혁신위원장이 되냔 말이죠. 그리고 이영훈은 반일 종족주의 저자인데 이 사람이 촉발한 거 아닙니까? 이영훈은 반일 종족주의 저자고 촉발한 사람인데 이 사람의 또 다른 명칭이 서울대 교수가 아니고 이승만 학당의 그렇죠. 교장이야. 그러니까 서울대 교수도 맞고 네. 이승만 학당의 교장이야. 반일 종족주의 저자고. 그러면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 이승만 학당의 교장이 똑같은 주장을 한 20년째 해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반일 종족주의란 책에 반대해서 일제 종족주의란 책을 같이 냈던 이제 공저자 중에 하나인데. 그러세요? 네. 근데 네. 이제 지금 그 책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동북아 역사재단, 그 다음에 한국학중앙연구원, 그 다음에 국사편찬위원회, 독립기념관. 이 4명이 지금 다 뉴라이트 사람들이 이사장 또는 뭐 원장으로 다 등극해 있어요. 그렇지. 그렇다면 이 얘기는 뭐냐? 한국 사회의 모든 이데올로그나 역사, 그다음에 국사 이런 과정에서 구구적 논리들을 계속 양산해내겠다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근데 이걸 누가 인사했느냐? 대통령이 인사했어요. 단순한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은 그럼 그냥 친일파인 거예요. 왜? 이걸 모르겠을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공식적으로 다 글을 내놓은 상황이고 내부에서도 사전에 검증할 때 엄청난 언론의 공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했다는 건 이 사람들의 역사관을 존중해서 그런 역사관들을 소위 우리나라 국사편찬위원회든 한국학중앙연구회든 아니면 동북아 역사재단이든 아니면 독립기념관이든 여기에다가 집어넣으란 얘기를 한 거거든요. 예. 참 이건 반헌법적인 인사 작업들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당장 오늘 보니까는 또 독립기념관장 매년 했었던 독립기념관에서 했던 그 광복절 경축식 취소했다고 얘기를 하네요. 서울로 올라오느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행태를 보면서 이 사람들은 진짜 역사를 싹 뒤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구나. 그렇다면 역사를 왜 뒤바꾸려고 할 것인가? 저는 역사를 뒤바꾸려고 하는 것은 자기들의 이권을 위해서밖에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아니면 진짜 일본이 그 추구해왔던 과거의 일제 제국주의적인 정책을 찬동하거나 전 그렇다면 식민지였던 우리 국가에서 이런 자들을 막아야 되는 거죠. 소위 독일에서 나치에 부역하는 자들을 법으로 막아서 절대 그런 사람들이 정치적 활동이나 발언할 수 없도록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 사회도 이걸 만들지 않으면 언제나 호시탐탐 때를 노려서 이런 대통령이 등장할 때마다 그런 자리들을 장악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반헌법적 체제에 사게 된다. 이런 생각. 그러니까 이게 보수의 이념적 정당한 건데 이 보수의 출발이 우리는 이제 저 같은 사람은 두 가지, 그러니까 역사적 맥락에서 두 가지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로 친일인 것이고, 결국 보수의 뿌리는 친일인 것이고, 두 번째로는 뭐 소위 말하는 이제 뭐 반민족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남한 단독정부 수립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것의 어떤 상징적인 인사가 이승만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 뉴라이트들은 그거를 정당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 친일이 맞다, 그 당시에는. 네. 친일이 이유가 있고,
긍정적인 게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그거를 보는 거고. 모든 국민들한테 다 책임을 떠넘겨 버려요. 그렇죠. 너희들도 친일한 거 아니냐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친일파들을 지금 와서 단죄할 필요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보수가 정당하다. 요거 주장이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 반북과 관련된 것도 이 북한 체제와 관련된 것도 그 당시에 남한 정부를 단독 수립했기 때문에 통일이 안 된 게 지금까지 분단 체제 고착과로 이어진 거 아니냐라고들 좌파들이 주장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시각에서 좌파들이 주장을 하는데 그 아니다. 그렇게 하는 게 정당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남북 대결 구도를 고착화시키는 보수의 대북 정책이 맞다, 올바르다, 정당하다. 이거를 이승만이라는 키워드로 정당화시키고 그러면서 앞으로 요런 구도니까 일본하고 잘 지내야 되고 그러려니까는 앞에 식민지배는 합법이고 그래야 되니까 일본을 정당화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승만을 통해서 그래서 친일로 가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일본으로 가면 된다. 그러니까 뉴라이트는 이런 논리적인 고개를 할 필요가 지금 없어진 거죠. 그냥 일본으로 가면 되는구나. 야. 친일로 가면 된다 이제. 그냥 국적을 바꿔버리라 그래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요? 지금 100년이 지났는데 똑같은 역사가 반복이 되면서 뻔뻔하게 지금 대한민국 자체를 부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도대체 왜 이렇게 돼버리는지를 도대체가 알 수가 없는데 왜 이런 분들이 지도자가 돼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엉망진창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나라를 주권자로서 자기 나라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지도자가 몰라가지고 그 지도자가 이상한 사람들을 다 주변에 포진시켜가지고 100년 전에 그 불행한 역사, 창피한 역사를 또다시 반복하겠다는 거잖아요. 아무 이유도 없이. 그렇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유라는 것은 뭐 굳이 그냥 따진자 그러면 미국이 니네 일본하고 좀 잘 지내라. 라고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싶어서라는 것밖에 더 돼요,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왜 이런지를 모르겠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를 느껴야 되거든요? 분노 느끼는 국민들이 전부 다 좌빨로 몰아가지고, 니네들은 왜 다 전부 다 좌빨이니? 니네는 왜 전부 다 편파적이니? 이런 말이 나고 앉았고, 그렇지 않다고 주장되는 사람들은 대통령을 의시해가지고,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논리를 가진 사람들이만 전부 다 지금 수뇌부에 앉혀놓고서는 여기저기 곳곳에다 지금 짱 박아놓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지게 되는데, 이런 짓을 왜 하냐고요? 어느 나라가 도대체가 이 대명천지에 어느 대한민국 이외에 어느 나라가 이런 일을 또 벌이고 있냐고요. 네? 난 정말 부끄럽고 창피스러워서 살 수가 없는데 왜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보수라는 사람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안 드나요? 참, 그리고 이제 미쳤나 봐요, 진짜. 미쳤어요. 어? 8.15 광복절 앞두고 또 김경수 복권이나 사면 이 복권과 관련해서 사면은 이미 됐으니까 복권과 관련해서 이렇게 계속 말이 나오는 것도 역으로 돌아놓고 보면 이걸 이제 한동훈이 반대하고 뭐 이랬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생각을 해보니까 박근혜나 이명박 때 이른바 보수 쪽에서 야 이거는 복권 사면 하면 안 되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데 이런 목소리가 안 나왔었잖아. 응? 근데 김경수 때는 8.15 광복절 맞춰서 대통령실에서 뭐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겠어. 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어. 근데 말을 한번 툭 던져놓고 너희들끼리 혹시 싸울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민주당 너희들끼리 싸우라는 거지. 싸울 가능성도 있지 않겠니? 싸워봐. 김경수가 나오면 그런 식으로 한번 툭 던지고 언론은 또 그걸 받아가지고 요걸 또 정치공학적으로 막 해석을 하고 한동훈은 여기에 이제 숟가락 하나 얹어가지고 나는 반대.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실도 그래? 근데 이제 이른바 이제 친윤 쪽이라고 하는 뭐 권성동이랄지 이런 쪽에서는 그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 그러면서 대통령의 역성 들어주는 것처럼 하고 뭐 이 모양새가 이게 무슨 이게 진짜로 늘 이렇지만 진짜 이게 정치를 쇼로 하나 그런데 지저분한 쇼 근데 이게 뭔가 좀 보여 이제 패턴이 보이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게 그 대통령실에서 하는 얘기는 2년 전에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 사면을 해줄 때 이미 복권을 해주기로 결정돼 있었던 거다. 예. 그 당시에 한동훈 너도 찬성하지 않았었느냐. 예. 근데 왜 이제 와가지고 너 정치적으로 뭔가 다시 해보려는 그 욕망을 가지고 우리를 반대하는 척하냐. 예. 이거예요. 지금 그 대통령실에서 하는 얘기는. 아. 그리고 김경수를 그 당시에 너가 사면 복권했는데 다 오케이 찬성했었었고 그 당시에 복권을 안 해준 것은 총선에 영향을 미칠까 봐 안 해준
가는 것밖에 안 되는데 이제 와가지고 네가 그 전제를 몽땅 무너뜨리고 우리랑 왜 자꾸 맞서서 싸우려고 해? 이게 대통령실의 입장인 것이고요. 예. 지금 한동훈 대표의 입장은 나는 너하고는 결을 조금 달리하려고 해. 지금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라인에서는 좀 옳지 않다고 봐. 그래서 나는 너하고 좀 다르다는 걸 이 사람들에게 좀 보여주고 싶어서 이런 일을 하는 거야. 라는 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 판단이에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저는 민주당에 별로 이렇게 영향을 미치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전혀 그리고 타격을 입을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김경수 지사가 물론 드루킹 때문에 들어가가지고 좀 힘든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아직도 얘기는 좀 오고 가고 있죠. 그리고 그분이 이제 친문재인 성향의 사람이라고 분류되는 것도 맞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김경수 지사가 그동안에 어떤 정치적인 업적을 크게 냈다거나 뭐 대통령감으로서 뭔가 해봤다거나 이런 건 사실은 아직은 없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그냥 사람은 많이 들어와가지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가지고 민주당에서 대선 후보를 내세우면 되는 것이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뭐 그 사람이 복권되는 건 당연한 건데 복권도 안 시켜주면서 그 사람을 눌러야지 내가 너를 대선 주자로서 이 사람이 네 앞길을 막는 걸 내가 막아줄 테니까 나랑 딜하자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지금 중간에서 마치 나서가지고 거강꾼처럼 행동하는 거 이거 옳지 않다는 걸 좀 보여주는 게 더 맞거든요. 네, 그런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대통령실이 그렇죠. 부끄러워야 되는 부끄러워야 되는 그렇죠. 거죠. 총체적인 사명권 남용의 전형인데 그렇죠. 애초에 용산이 진짜 하고 싶은 게 뭘까를 사실은 저는 잘 봐야 된다고 봅니다. 같이 사면시켜주는 게 원세훈, 조윤선, 안정범 등이잖아요. 사실 이 사람들 사면시켜주는 게 진짜 하고 싶은 일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예. 왜냐하면 원세훈 사면에 자꾸 김경수 전 지사를 갖다 붙여요. 그러니까 2022년 말에도 보면은 그때 김경수 지사를 사면을 시켜줬잖아요. 자녀형 집행 정지를 시켜줬잖아요. 네. 그때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이 자녀형을 감형시켜줍니다. 그래서 가석방 조건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가석방을 시켜줘요. 그때도 김경수, 원세훈을 둘이를 짝으로 맞춰줍니다. 왜냐하면은 한 사람은 어쨌든 드루킹 사건으로 뭐 댓글 관련 무슨 사안이라는 거고 원세훈은 뭡니까? 국정원장으로 어쨌든 댓글 사건 뭐 이런 거 비슷하게 엮여 있는 게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쪽도 저쪽도 댓글이다 이런 거예요. 결국은 그 두 개가 근데 사건이 전혀 다른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가는 거고 이번에도 보면은 대통령실이 언론에다 하는 얘기는 아니 우리는 그 무슨 뭐 야당 분열 이런 게 아니고 대통령실이 하는 얘기입니다. 야당 분열 이런 게 아니고 이 국정원이나 사이버사령부 댓글 사건의 어떤 형평성 이런 걸 고려하여 김경수 전 지사도 복권을 같이 시켜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뒤집어 얘기하면은 원세훈을 이 사면시켜줘야 되니까 김경수를 같이 껴넣어준 거야.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첫째로 그거 자체가 저는 사면권 남용이라고 보고 두 번째로 그런데 여기서 야권 분열 얘기가 왜 나오느냐. 이런 거겠죠. 예를 들면 원세훈 플러스 국정농단 사범들 사면시켜준다고 할 때 야당 입장에서 당연히 그게 뭐냐라고 반대를 하고 야당이 반대하면 뭐 한겨레 신문, 경향신문 또 이제 뭐 MBC 이런 데서 막 야 국정농단 원세훈 자기가 수사해놓고 자기가 또 사면시켜주고 말이야 뭐 이렇게 막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김경수 딱 껴넣으면은 야당에서 반대하기가 애매하지 않습니까? 이 용산 생각에 막 이 사면 복권에 대해서 반대하기가 애매해진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크게 반대 얘기 안 나올 것이다. 요 생각이 하나 있지 않았을까 싶고 만약에 반대한다면 이것에 대해서 김경수 전 지사를 복권시키든지 말든지 우리는 이 사면 복권에 대해서 반대한다. 야권이 이렇게 나오면은 그때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김경수를 복권시켜주니까 이재명 전 대표가 부담스러운가 보지요? 이렇게 나오는 거. 이렇게 해서 사실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은 용산에서는 이거를 꽃놀이패로 생각했던 것 같다. 이게 있거든요. 지금 여당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꽃놀이패로 생각했던 것 같은데 한동훈 대표가 나와서 이렇게 하는 바람에 오히려 꽃놀이패가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을 안 해줘도 욕먹고 해줘도 욕먹는 구도가 돼버렸다. 그래서 친윤계 인사가 오늘 경향신문 보도를 보니까 친윤계 인사가 그랬답니다. 이거는 대통령 엿먹으라는 소리 아니냐. 엿먹으라는 표현이 기사에 들어가서 야 이거 웃긴다. 물론 한동훈이 그런 이유도 있을 텐데 그건 뭐 좀 이따 말씀드리고 어쨌든 용산에서 진짜 하고 싶은 거는 그래서 원세훈 등의 사면일 텐데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예를 들면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 무슨 뭐 민주주의를 파괴했는데 반성이 없어가지고 이게 안 된다라고 얘기할 요량이면 원세훈 등에 대해서는 왜 얘기 안 합니까? 아니 박근혜한테 굽신거렸는데 무슨 민주주의 파괴야.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박근혜한테 굽신거리고 박근혜한테 굽신거리면서 박근혜는 그렇죠. 그럼 민주주의 파괴 안 했어? 그렇기도 하고 네. 제가 원세훈을 자꾸 왜 말씀드리냐면 용산에서는 그 둘을 짝으로 맞춰왔잖아요. 네. 김경수, 원세훈을 짝으로 맞춰왔단 말이에요. 그럼 반대를 한다고 그러면은 김경수, 원세훈 둘 다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오늘도 친한계라고 하는 김종혁 최고위원이 CBS 라디오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은 김경수 전 지사는 정치에 복귀할 가능성이 상당하고 원세훈, 조윤선 등은 정치에 복귀할 가능성이 제로기 때문에 원세훈 등은 얘기하지 않고
이 김경수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복권을 얘기하는데 시켜주면 안 되지. 그렇죠. 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그거야말로 사명권 남용의 논리를 뒷받침하는 논리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뭐 의도는 모르겠는데 네. 오늘 아침부터 방향은 잡힌 거라서 중앙일보 제목이 그거예요. 김경수 복권 진실 게임, 이재명 대통령실 누군가는 거짓말. 딱 잡은 거죠. 이재명이냐 대통령실이냐 이제 이렇게 이제 왜냐하면 거짓말을 갑자기 했다? 윤석열과 한동훈 싸움이 돼버리니까 네. 저 이제 보수 언론에서 일로 확 트는 거죠. 네. 근데 이유가 뭐 첫 번째가 마지 못해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이재명 당대표가 네. 마지 못해서 네. 김경수에 대한 복권을 사면 복권에 대해서 동의해줬다. 누구를 인정하느냐? 개파색이 엷은 중진 민주당 의원이 그렇게 설명하더라. 이제 이런 싸움을 붙이는 거죠, 내부에. 또 하나의 싸움은 어떤 거냐면 소위 이 민주당이 4월 29일에 영수회담 전에 여권에서 여러 경로로 복권 의사를 물어와서 김경수 전 지사에서 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용사는 그런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지금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2년 만에 복권 자체는 고기를 하나 던져놓은 거죠. 물고 뜯고 싸우라고 얘기했었는데 말씀하신 그렇지. 것처럼 물고 뜯기 전에 갑자기 누가 중간에 딱 채간 거죠. 네. 한동훈이 갑자기 고기를 네가 그걸 왜 채가? 저기서 싸움 벌이려고 한 건데 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보수 언론에서 방향을 이렇게 트는 것 같다는 생각이 분명히 드는 거고 저는 계속 한동훈 친한계에서도 이거 좀 굉장히 머리가 아플 거예요. 왜냐하면 김경수 전 지사가 뭐 때문에 유죄받았습니까? 드루킹. 댓글 사건. 댓글. 근데 한동훈 지금 한동훈이 걸려있거든요. 댓글 그렇지, 문제에서 댓글.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얘들 지금 계속 지금 대통령실과의 일정한 차별화라고 하는 거리감을 두면서 그러니까 그걸 넘어가지 않을 선에서만 두는데 이 건을 보면서 활짝 놀랬겠죠. 절대 용서받지 어떤 못할 거- 사건이다. 민주주의를 망친 사건이다. 그런데 만약에 한동훈이 반성도 안 법무부 하고 장관 시절에 본인이 사면 복권에 공무원들 엎어졌다니까요. 공무원들까지 동원해가지고 만약에 댓글 조작을 벌렸다면 그거는 뭐 아주 심각하지. 그렇죠. 예. 지금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되는 거죠. 것처럼 이제 근데 본인- 한동훈은 왜 반대했을까? 그러니까 왜 표면적으로 왜 반대했을까? 지금 보수 언론 말씀하셨는데 네. 보수 언론들도 그 부분에서 수습이 안 되는 게 조선일보는 그래도 야 동훈아 네가 참아 뭐 이런 분위기고 네. 중앙일보는 아 동훈이 말이 맞지 김경수는 안 되지 뭐 이런 분위기거든요. 자기들끼리도 이게 합의가 안 됩니다 지금 네. 얘기가. 네. 근데 한동훈의 입장에서 이 카드를 왜 꺼냈느냐에 대해서 이제 대부분은 한동훈 측도 그렇고 그 얘기를 해요. 당원들이 너무 반대한다. 지지층이 반대한다. 이 얘기를 일단은 하는데 그 얘기부터 출발해서 의도가 뭐냐를 유추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당원들이 반대한다. 지지층이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민심을 대통령실이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제가 체감하기에 대다수의 그 뭐 일부 강성 보수층 내지는 한동훈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요 부류들 외에는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사실 크게 관심 없거든요. 그렇죠. 김경수 전 지사가 복권이 되든지 말든지 그렇죠. 큰 관심 없고 제가 볼 때 민주당 지지층도 네. 여의도 일부 여의도 주변에 있는 요 정치 돌아가는 거에 굉장히 밝고 김경수 전 지사가 복권이 돼야 자기 역할이 생기는 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소수. 네, 그런 분들이 막 이거 하는 거, 막 이렇게 하는 거, 요 분들 외에는 사실 큰 관심 없습니다, 사실.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근데 김경수 지사가 자기의 그 대항마로 이재명보다 이미지가 좀 더 깨끗하고 그다음에 문재인이나 친문이나 친원 이쪽 사람들이 밀어줄 수 있는 잠재적인 대선 후보로서 가치가 더 높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은 좀 있어요. 한동훈의 생각에, 예. 그런 뇌 속에서는 그렇게 그래서, 생각할 수도 예, 있지. 그래서 네. 이재명이 잠깐만요. 왜 그러냐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번에 공직선거법 그 선거 결과가 9월이나 10월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그때부터 만약에 나왔는데 만약에 그때 유죄가 나온다. 또 내지는 뭐 물론 법정 구속은 안 되겠죠. 유죄가 나오더라도. 하지만 만약에 어쨌든 간에 뭔가 이 사람에게 죄가 있는 것처럼 이제 뭔가 여론이 형성되고 판결 법원에서 뭔가 선고를 해준다.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사실은 새로운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현재 지금 나올 수 있는 민주당의 대선급 대안은 자기네들이 보기에는 세력도 어느 정도 있으면서 지금 되게 절치부심하고 있는 이 세력들이 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 세력들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는 김경수를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싹을 잘라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렇게 결세반대하는 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해석이 있고 예.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다가 이제 말았는데 네네. 요 지지층을 의식한 움직임이다. 그렇죠. 한동훈 요 두 번째가 대표가 있죠. 요 지지층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그것에 워낙 이제 한동훈 대표도 자기 팬심에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요 움직임이 하나가 있는데 요거를 다 더해가지고 결론 내리면 어떤 얘기가 되냐면 한동훈 대표가 대권을 가야 되는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하고 선긋기가 불가피하죠. 그런데 지금까지 선긋기의 주요한 소재로 회자되는 거는
제3자 특검이라 제3자 추천 특검이라든가 그러니까 보수층이 안 좋아하는 이슈입니다, 되게. 그렇죠.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선을 그어야 되는데 네. 김경수 지사 복권권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보수층이 안 좋아 이게 보수층이 복권에 반대한다 이러면 좋아하는 이슈예요. 그렇지. 보수층이 좋아하는데 윤석열 대통령하고 거리도 둘 수 있는 이슈가 지금 돌출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활용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거리를 두면서 나도 보수층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이슈다라고 판단을 한 거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게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선을 긋 긋더라도 뭐가 되면 안 되냐면 제2의 유승민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네. 배신자가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보수층한테 이 점을 어필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도 제가 볼 때는 가능하다. 그러니까 두 개 다 있겠죠. 포석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함으로써 일단 대통령과 선을 긋고 두 번째는 민심을 내가 수용하는 그런 당대표라는 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윤석열 대통령을 조금 통제하는 맛도 조금 보여주고 싶고 그다음에 네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제적인 대선 대권 후보 내지는 민주당에서 혹시라도 이재명 대표 다음으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 사람도 끊어내고 왜냐하면 자기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는 하자가 되게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동훈 대표가 보기에는 이재명은 오히려 이미 드러난 것도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이재명에 대해서 비호감도가 높다고 생각을 해서 네. 이재명에 대해서는 자기가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김경수는 아직까지는 좀 이미지 자체가 조금 유해 보이기도 하고 좀 피해자 이미지도 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나중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런 그 사법 리스크라고 말하는 그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본격화가 돼서 실질적으로 그분을 좀 내보내야 될 타임이 되면 오히려 김경수가 자기에겐 더 위험한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저는 약간 좀 한동훈이든 윤석열이든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게 한동훈은 본인이 그러니까 물론 이제 보수 언론이 그렇게 자꾸 글을 써줘서 그런 측면도 있고 대중들도 그렇게 느끼는 착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그 윤석열을 반대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관해서 부정하고 있는 70%에 가까운 사람들이 한동훈과 윤석열이 초록이 동색이다라고 생각하지 한동훈과 윤석열이 분리된 객체들이다. 그래서 한동훈이 집권하면 집권 여당으로서 윤석열과 다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중도 진보층은 저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은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은. 아니 앞으로도 왜냐하면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검사고 이걸 돌파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제3자 특검이든 김건희 특검이든 최상병 특검이든 무엇이든 간에 특검을 돌파해서 윤석열이나 김건희에 관해서 어떤 부당한 일이 있었으면 특검을 통해서 죄를 묻는 과정, 그게 재판에서 결과가 나오는 과정, 그 과정을 쟁취해내지 못하고 지금처럼 야합하다가 폴더 인사하다가 야합하다가 폴더 인사하다가 그러나 나는 이미지 정치를 통해서 한동훈이 나와 윤석열은 전혀 다른 사람이야. 그러니까 중도야 나에게로 와라. 이렇게 지금 메시지를 던진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상당히 국민들을 무시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선명성이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다. 이런 마이너한 이슈로는. 그러니까 여기 깔짝깔짝 한다고 봐야 될까요? 깐죽깐죽 한다고. 예, 깐죽깐죽 하면서 깔짝깔짝 해봐야 큰 고기는 낚지 못한다. 근데 예. 제가 웃겼던 게 뭐냐면 계속 희한한 용어들이 나와요. 예. 그게 국민 눈높이였어요. 예. 근데 지금 갑자기 당내 여론을 얘기를 해요. 아니 예를 들면 국민 눈높이에 맞추려면 지금까지 당내 여론하고 맞은 적이 거의 없었어요. 국민 여론은 당내 여론과 다른 거였었거든요. 그러니까 피자할 때마다 끌고 오는 건데 그런 거죠. 국민 눈높이는 어디로 가느냐? 중도화로 갑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추려면 중도화로 가야 된다. 그렇지. 그럼 중도화는 뭘 얘기하느냐? 차별화를 얘기를 해요. 예. 차별화가 돼야 되는 거죠. 대통령하고. 전 근데 지금은 저희 국민 눈높이를 얘기할 수 없으니까 당내 여론을 또 끌고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경로우전적으로 지금 친한 내부에는 대통령실 또는 윤석열과 어떤 형태로든지 한동훈이 일정한 차별화를 도와준다는 생각들이 꽉 차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느 사안이 나올 때마다 그런 어떤 근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당내 여론이라는 근거를 갖고 나온 것 같고 또 하나가 이제 김경수 태도 문제를 갖고 나왔잖아요. 김경수의 태도. 니는 왜 사과를 안 하냐, 반성을 안 하고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것도 얼마나 웃긴 얘기냐면
아니 자기가 선대위원장을 했잖아요. 예. 국민의힘 저 총선에서 예. 대통령이 사면복권 시켜가지고 출마시켰잖아요. 그렇죠. 지가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가. 그거 다 용인해준 사람이 갑자기 김경수에게만 유일하게 왜 너는 반성을 안 하니? 너네 사과를 안 하니? 아 그래 놓고 예를 들면 사과와 반성도 안 하고 오히려 지금 항변하고 있는 박근혜는 가서 고개 숙이면서 만나고 있고. 그렇죠. 이런 논리 자체가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의 아주 자기 스스로는 머리가 빠르다고 생각하는 자기의 어떤 잔꾀에 스스로 발이 넘어지고 있는데 넘어가는 발에 그 게임에 참여하고 있는 친한파 사람들이 계속 이런 논거들을 제공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가면 갈수록 말씀을 당장은 이 말이 먹힐지 몰라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누적이 되게 되면 한동훈의 리더십은 좀 바닥이 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는 그냥 그러니까 용인된 범주 내에 차별화라는 차원에서 모든 사안이 나올 때마다 저는 이런 식으로 한동훈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좀 불가능할 거라고 봐요. 그게 예. 자체가. 아까 최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이제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이 저도 드는 게 한계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 중도층은 뭐 한동훈의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좀 다르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 이미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윤석열 대통령 아무튼 술이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술 그다음에 이제 뭐 저와 유사한 몸매와 뭐 이런 건데 다르잖아요. 한동훈 대표는 그런 점에서는. 근데 정치관이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제가 비슷하다라는 느낌을 받는 게 굉장히 여러 번이 있는데 이번에도 어떤 차별화의 키워드는 뭐 차별화해야 된다는 거는 뭐 그동안의 정치 문법을 통해서 보면은 당연하고 좋은데 차별화의 키워드를 야 유승민처럼 되면 안 되니까 저의 해석이지만 유승민처럼 되면 안 되니까 보수층을 기반으로 해서 뭔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같은 정치관이거든요. 윤석열 대통령도 기회가 될 때마다 뭐 대구 여론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집착하잖아요. 한동훈 대표도 대구에 가서 예를 들면 사진을 계속 찍어준다거나 이런 걸로 대응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차별화에 대해서 사실은 다른 데서도 조금 얘기할 때 아마 한동훈 대표가 차별화를 하긴 하겠지만 결국은 보수층 여론이나 이런 것들을 의식하는 방식의 차별화를 아마 할 거다라고 주장한 바가 있었는데 왜냐하면 정치관이랄지 방식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비슷한 점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저는 이번이 굉장히 전형적인 것 같아서 만약에 윤석열, 한동훈이 지금 자리가 바뀐 상태라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한동훈 대통령이고 한동훈 대표가 아니고 윤석열 대표라고 하면은 지금 상황 아마 비슷하게 진행됐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런 기회들이 많이 노출될 거여서 아마 국민들이 이런 식으로만 대응을 하면은 아마 국민들이 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 별로 다르지 않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커진다. 그래서 오히려 본질을 가야 된다. 본질을 가는 건 뭐냐? 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 이렇게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분명히 하고 일관된 기준에 대해서 원세훈, 김경수가 안 되면 원세훈, 조윤선, 이 안종범도 다 안 되는 거고 박근혜, 이명박도 다 안 되는 거다라고 분명하게 본인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과 정치관이 같다고 했는데 언뜻 그런 한동훈을 그렇게 규정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술 안 먹고 윤석열보다는 머리 회전이 빠른 그러나 윤석열스러운 사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윤석열스럽다는 거는 굉장히 기득권의 사익 추구에는 앞장선다. 이준석 대표가 한 말이잖아요. 네. 술 안 먹는 윤석열이다. 그러니까 술 안 먹는 윤석열인 것 같아요. 근데 술 안 먹은 상태에서 윤석열의 정신세계를 가지려면 이거는 굉장히 독해야 됩니다. 술 안 먹고 머리 회전이 굉장히 빠른데 윤석열과 비슷한 정치관과 세계관을 가지려면 굉장히 독해야 된다.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네. 술을 안 먹어야 술을 안 먹어야 머리가 잘 돌아가요. 아니, 술을 안 술까지 먹어. 먹었으면 머리가 안 아니 근데 돌아갔을 거예요.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기득권 이익을 위해서 계속 정책을 내놓는 거는 그럴 수 있다라고 봐. 그러니까 술을 안 먹은 상태에서는 그런 정책을 내놓기가 매우 어렵다. 근데 왼장신으로는. 술을 안 먹는 상태에서 머리가 굉장히 회전이 빠른데 기득권 이익에 앞장서는 그런 정책만 계속 내놓는다. 그럼 이거는 제가 이런 정치인들한테 이런 표현을 잘 안 쓰는데 사악할 수 있어요. 사악하다. 사악할 수 있습니다. 예, 훨씬 더 위험할 수 있죠. 예, 잠시 광고 보고 뒷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아니 왜 아직도 3년간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 쓰고 계세요? 인터넷 가입 시 48만원 무슨 경동 시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인터넷 비교를 통해 인터넷 가입하고 지인에게 홍보해주세요. 본인 추천을 통해 가입한다면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지금 홍보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 후 3초만에 경동 행보 비교해보세요. 인터넷 비교원. 네, 인터넷 비교원에서 인터넷 TV 가입 시 최대 48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총 78만 원까지 최대 혜택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 TV 가입원 할 때는 인터넷 비교원에서 365일 연중 무휴 상담 가능하고요.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거나 1670-2571 인터넷 비교원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광고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국민권익위 김모국장 돌아가신 분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는데 요 한겨레 신문에서 이지문 한국청년운동본부 이사장과의 대화 내용이 공개가 됐고 이거 보니까 이분은 거의 명확하게 이런 식으로 수사 종결 처리하는 걸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거기에 권익위 국장으로서 굉장히 좀 가슴 아파하시고 양심에 찔려하셨던 그게 맞구만요. 그러니까 이제 부패 방지 업무와 이곳에서 20년 이상 해온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분을 전혀 모릅니다만 많은 분들은 이 분야에서는 최고의 전문가라고 얘기를 했던 사람이 이 과정에서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처리 과정에 의하면 이 사건을 이첩시켜서 수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자기 직무를 자기가 해왔던 양심에 비춰서 지금 정반대 일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저희들 추정이었는데 지금 거의 지금 카톡 내용으로 그렇지.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최근 저희가 실망을 드리는 것 같아서 송구함합니다. 실망을 시켰다는 얘기들은 부패 방지의 원칙과 다르게 어떤 외압에 의해서 흘러가고 있는 흐름이 있다라고 하는 측면 때문에 내가 매우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이건 제가 볼 때는 대통령 친구인 권익위 위원장, 그다음에 대선 캠프에 참여했던 권익위 부위원장, 이 두 사람의 외압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은 계속 뭐 기자 브리핑도 주도를 했으니까 정순신 그렇죠. 씨가 상식적으로 부패방지국장이 쭉 판단해서 실무가 올린 내용이 저렇게 실망스러운 내용이 아닌 내용들을 올렸다면 위원장, 부위원장은 그거 수용하는 게 상식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안으로 올려서 토론을 해서 결정이 나셔야 되는 건데 정반대의 결정이 났다라고 하는 건 소위 공무원에게 제기되고 있는 양심에 따른 직무수행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저 두 사람에 의해서 꺾였기 때문에 좀 극단적 선택을 하시는 건 참 저는 하시지 말아야 되리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저 부분과 관련해서 소위 생사에 대한 고민까지 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 과정에 대해서 참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저 아까 그 카톡 좀 잠깐 상황. 보여주시면 저기서 저는 봐야 될 게 그거 같아요. 아까 그 예. 카톡 맨 아래쪽 보세요. 네. 누구누구가 겪으셨던 것보단 쉽다고 생각하면 위안을 찾고 있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참으라 그러니까 네. 누구누구가 겪었던 것보다 쉽다고 생각하면 위안을 찾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누구누구가 누굴까요? 뭐 공익 제보자들이랄지 아니면은 뭐 권익이든 인권이든 최근에 고초를 겪고 계시는 내부 직원분들이나 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일 수 그런 있겠지.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 저 말은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고 예. 자기의 그 직업적 양심에 반해서 이걸 참아내기가 매우 어려운데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가 그냥 위안을 삼고 있다? 이 말 자체가 얼마나 끔찍한 상황이냐. 게다가 그렇죠. 제가 전현희 위원장하고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토요일 날. 저분을 아시냐 물어봤어요. 예. 그때 본인이 잘 아는 분이고 그분이 원래 과장일 때 이제 그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있을 때는 과장이었대요. 예. 그러다가 이제 직무대리로 이제 올라간 거 승진을 한 국장.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원래는 되게 승진이 그 또래에서 되게 빨랐대요. 그래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었고 저 사람은 영국에서 석사도 받았고 이 논문도 쓰고 막 자기가 따로따로 이쪽에서는 예. 최고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이걸 맡으면서 윗선하고 계속해서 부딪히게 됐고 이걸 맡으면서 오히려 승진에서 멀어지게 됐고 이걸 맡으면서 자기가 너무 내부적으로 이 일 때문에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얼굴도 완전히 반쪽이 되고 사람들하고 말도 안 하게 되고 이렇게 지금 상황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은 뭐 정순이든 무슨 위원장이든 고발해야 돼, 누가 고소하고 해야 돼요, 좀 진짜. 책임져야죠.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가야 사퇴를 되는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나가든 사퇴를 하든 무슨 하다못해 검찰에서 수사를 받다가 누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해도 예. 과거 같으면은 예. 검찰에서 무슨 유감을 표명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 정권에서는 검찰 수사도 그런 게 없고 예. 권익위도 뭘 잘못했냐 하지 않습니까? 정승윤 부위원장이 그랬다지 않습니까? 뭘 잘못했느냐 우리가. 전현희 전 위원장한테 그랬다잖아요. 뭘 잘못했느냐. 빙소에서 나가면서 소리치면서 쫓아가면서 전현희 위원장한테 소리를 막 질렀대요. 지도 찔리니까 그렇겠죠. 우리가 뭘 잘못했냐고. 지도 찔리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정수윤 씨도 본인도 찔리니까 왜냐하면 찔리지 않은 사람은 그런 얘기 하지 않아. 양심에 좀 찔렸겠지. 그리고 속으로는 지금 좀 최소한 야 이거 이 내가 지금 못할 짓을 했구나 뭐 이런 생각은 조금이라도 들지 않을까요?
예. 뭘 했습니다. 무슨 네. 생각을 하는지는. 근데 뭘 잘못했냐고 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결정을 할 때도 최소한 권익위에서 결정은 못 하더라도 수사기관에 넘기자라는 게 사실은 다수였지 않습니까? 그렇지. 권익위원들이 아니, 이쪽 권익위원이든 저쪽 권익위원이든 자기들 간에. 결정 못하면 그냥 뭐 넘겨버리면 되잖아. 그렇죠. 수사기관에 이첩을 네. 하든가 뭐 하자. 네. 근데 그 자리에서 그러면 안 된다라는 여론을 주도한 사람이 세 사람이 권익위 원장하고 부위원장 두 명이 그 여론을 주도해가지고 결국 이 상태를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분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한겨레 인터뷰에 응한 이지문 한국청년운동본부 이사장 같은 경우에 그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윗선하고 의견이 안 맞은 것을 넘어서서 그러한 방향으로 계속 운영을 하고 그러한 것에서 이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부패 방지 분야에 있어서는 어쨌든 자기의 그것을 어떤 사명으로 알고 그리고 그러한 과정이 한국에서 강화되는 거를 어떤 자기의 어떤 성과로 알고 있었던 분이 그러한 것이 후퇴되는 걸 눈앞에서 보고 심지어는 국회라든가 이런 데 출석해가지고 자기가 그 후퇴한 과정을 방어해야 되는 입장에 서니 얼마나 이것이 어려웠겠는가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람을 이 지경까지 만들었으면은 그게 뭐라고 불러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양심의 가책이라고 불러야 될지 뭐라고 불러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액션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하나도 없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메시지를 공개한 분의 뭐 이런 또는 공격이나 이런 게 혹시 있을까 이것도 걱정이 되는데 왜냐하면 이 정권에서는 꼭 이렇게 이런 걸 전해준 사람의 어떤 얼굴이나 실명을 공개하면 꼭 공격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지문 이사장 이분은 어떤 분이냐? 1992년에 육군 중위 시절에 군내 부재자 투표 부정을 폭로한 1세대 공익 제보자입니다. 군내 부재자 투표 부정 저는 이제 뭐 그때는 어렸을 때지만은 모르죠. 잘.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테지만은 근데 저도 이제 뉴스로 전해들은 바가 있으니까 무슨 얘기인지는 알아요. 네. 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누구 찍으라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 얘기를 네. 폭로한 당사자예요. 근데 그게 생각해 보시면 87년 민주화 운동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직선제를 하고 뭐 이러잖아요. 직선제를 하고 대선하고 총선하고 뭐 이 과정에서 이지문 주인 같은 경우는 제 사실은 과 선배예요. 그리고 과 선배고 이제 뭐 제가 이제 대학 재학 시절에 91년도면 이제 재학 시절에 그 선배가 저 학군단으로 갔다가 이제 저 중위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터트린 거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는 너무나 저 사건을 잘 알죠. 근데 이제 당시에 91년도 분위기만 해도 고문당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아직 80년대 끝 무렵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런 장교가 저런 거를 공익 제보를 해서 자기 모든 걸 다 내놓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누구죠? 우리나라의 그 반부패 청년운동 그 개척하셨던 분 계세요. 그분도 영국에서 공부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아까 지금 영국에서 공부를 하셨다고 해가지고 보니까 쭉 그 계보를 잇는 거야. 그렇죠. 이런 분들하고 반부패 청년운동의 계보를 그렇죠. 잇는 거야. 이런 분들하고 네. 인연이 있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이 이거를 폭로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권익위가 해야 될 활동을 하는 사람, 꿋꿋이 해가고 있는 사람을 이렇게 해버리고 부위원장이나 위원장 이런 사람들은 부위원장이 그리고 대선 캠프에서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정선인이. 이지문 이사장이 그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야, 대선 캠프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런데 오게 하지 말아라, 최소한. 근데 그 그게 방통위도 마찬가지고 권익위도 마찬가지고 순 정치꾼들 아니에요. 그 전에 뭐를 했든 간에 언론인이었던 판사였던 검사였던 뭐를 했든 간에 정치꾼 돼가지고 정치쟁이들 돼가지고 그 다음에 뭐 차관 자리나 장관 자리 꿰찬 인간들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그 권익이나 뭐 KBS든 박문진이든 방통이든 그 기관의 어떤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한 게 아니고 아주 정파적인 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야, 너희들 그렇게 하면 되겠어? 공무원으로 들어가가지고 그것도 그 위원회나 그 기구 자체, 정부 기구 자체가 그런 거를 방지하라고 하지 말라고 하는 곳인데 자꾸 그런 짓을 하니? 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굉장히 뻔뻔한 거죠. 진짜.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네. 권익위, 그러니까 국가공무원에서 국장 정도면은 매우 고위직
고위공무원단인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는 그렇죠. 엄청난 외압이 있었다라고 우리는 추정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진상을 밝히자고 했더니 저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인데요. 뭐 박준태 원내대변인 이 양반 최근에 그 초선여 가지고 젊은 이것도 양반인데 정쟁이래? 예, 그랬더니 공직자의 안타까운 죽음을 정쟁으로 몰아가고 예. 있다. 아니 그러니까 고위직 공무원이고 앞으로 창창한 앞날을 가지고 있는 공직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을 때는 외압이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 외압의 실체를 밝히자고 하는 것이 정쟁이라고 얘기하면 대한민국에서 무엇을 얘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 하나 하고요. 그럼 그러면 검사 이진원 출신이죠. 중위 같은 경우도 그때 김영삼 때 폭로를 한 건데 그것도 그럼 정쟁이야? 그다음에 죽음을 이용해 정쟁을 부추기고 이게 그때랑 유사한 얘기예요. 얘기하는 네. 게 똑같은 분노와 증오심을 유발시키는 것은 고인을 모독하는 행위다. 죽음 앞에서 겸손해야. 저는 이 논평을 했던 이 원내 대변인이라는 사람 본인 스스로가 예를 들면 진짜 이 극단적 선택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어쨌든 검사 출신이고 중앙지검 부장검사 마지막으로 해서 나왔던 사람이에요. 검사 출신이에요? 예, 예. 예. 심우정은 검찰총장 후보 이게 지금 저 김용남 씨가 매불쇼에서 김용남 전 검사죠. 김용남 의원이 매불쇼에서 심우정 될 거다. 나도 심우정 될 거를 알았는데. 우리. 근데 그 이야기 하면서 김건희 오빠의 고등학교 희문고등학교 동기 동창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진짜로 심우정이 돼버렸네. 이거는 왜 된 겁니까? 왜 된 거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이유도 뭐 있을 테고. 네. 네. 근데 언론들의 해석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예. 사실 계속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심우정 그다음에 누구 이런 식으로 그렇죠. 네, 계속 이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될 것이다는 여론이 계속 있었는데 그때부터 계속 거론이 된 게 나머지 사람들 다 특수통이다. 이 사람 기획통이다. 특수통은 지금 부담스럽다. 이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 특수통 괜히 시켰다가 특수통들 어쨌든 수사를 하고 싶어. 이런 게 있잖아요. 예. 수사를 하지 마. 네, 꼭 특수통들은 수사를 시켜놓으면은 자꾸 부담스러운 수사를 한다. 그런데 수사를 하지 마. 이런 게 있고 이 사람은 심우정이라는 사람은 오늘 언론 보도에 이 어떤 나오는 표현을 보면 김주현 민정수석의 페르소나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 그게 또 있더만. 처음부터 김주현 수석이 처음부터 발탁해서 계속 요직만 보내면서 키워온 평검사 시절부터 거의 요직만 보내면서 키워온 사람이기 때문에 김주현이 근데 대통령실의 민정수석이야. 그렇죠. 거의 김주현 체제에서는 거의 이제 심우정 검찰총장 체제면은 거의 용산하고 부담스러운 일은 심우정 검찰총장은 하지 않는다. 아. 이게 거의 이제 말을 되게 잘 듣는다. 이런 그렇죠. 얘기가 말을 있고요. 잘 듣는다. 그리고 무난하다. 말랑말랑하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의중을 잘 파악한다. 의중을 잘 파악한다.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좀 전에 이제 김민하 평론가가 말한 게 그건데 네. 현실적으로 특수통 검사들은 정권 초반에 전임 정권을 잡기 위해서 전임 정권에서 있었던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특수통들이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정권 입장에서는. 근데 정권이 이제 점점 후반으로 접어들면서는 본인들 정권에서의 비리나 이런 것들을 또 누군가가 파헤쳐야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러네. 그럴 때는 특수통이 들어오면 안 돼. 그럴 때는 기획통이나 이렇게 말 잘 듣고 좀 사건을 좀 정리정돈해주고 조용조용히 따뚝따뚝 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아, 침대 축구할 사람이 네, 필요하구나. 그래서 심우정이가 필요하다는 침대 축구할 거죠. 사람. 네. 그러니까 제가 때 이제 권력의 생리를 잘하는 민정수석의 하수인이 필요했던 거죠. 근데 네. 권력의 생리를 잘하는 거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꿀보직만 다닌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 공무원 중에서 이 사람들은 권력의 생리를 진짜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사 라인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위로 올라갈 수 있는지 알아서 아. 꿀보직만 계속 그러니까 이 지금 심우정이라는 사람은 가장 놀랍게 꿀보직만 타고 올라갔던 사람 중에 하나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한 말 중에 정말 딱 여러분들 잊으면 안 되는 게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다고 한 말이 있어요. 그렇죠. 이번에 법과 네. 원칙에 따라 하겠다고 했는데 그 말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이. 그다음에 이제 추미애 장관에게 저항한 저항. 윤석열 대통령에게 도움을 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대부분 그런 인사들 중심인 것 같아요. 보면. 네. 그러니까 이분은 어느 정권이든 승진하고 출세를 해왔고 음. 그게 이제 기획통의 또 특징이기도 한데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정권에서도 이제 좋은 자리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하고 그때도 인연이 있었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징계받을 때 이건 안 됩니다 막 이러면서 저항을 했고 그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눈에 고마워했다 들었고. 이런 게 있는 거고 바람의 냄새를 알았고. 그다음에 요 언론에서 보도한 몇 가지 흥미로운 포인트 요거는 흥미성인 것 같은데 흥미로운 포인트지만 요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한동훈하고는 안 친하다. 심우정이. 네, 한동훈하고 친하지 않다. 누가 선배예요? 한동훈이 선배예요? 심우정이 선배. 심우정이 선배예요? 네. 그다음에 26기. 네. 그다음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심대평 전 충남도지사의 장남이다, 아들이다. 아. 그래서
정진석 비서실장하고도 그러네. 가깝다. 왜냐하면 그러네. 심대평하고 정진석이 정치활동 같이 했기 때문에 자민련에서. 맞아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흥미 포인트. 심우정 동생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대통령실에서 행정관을 지냈다. 뭐 요 흥미 포인트. 심우정 동생이 그렇죠. 대통령실에서 행정관 지냈다. 아,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관저로 이주하기 전 거주하던 서울 서초구의 주상복합 아파트. 아그로비스타. 그렇죠. 네. 여기에 산다. 네, 요 흥미로운 포인트. 거기 진짜 검사들 많이 살았구나. 검사들 많이 살았어. 아직도 거기 사나? 하여간 돈도 많아. 예, 아크로비스타에 그냥 때로 몰려서 여기 기숙사인가? 검사들? 검사 고위직들 기숙사야? 평소에 거기 있는 술집에서 아마 많이 만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예. 상상이 상품 좀 아파트하고 아. 상상의 아파트하고 나래를 아쿠아비스타하고 많이 살고. 그리고 김종혁 최고위원 그 인터뷰도 재밌어요. 네. 한 대표에게 심우거와 사이가 안 좋냐고 물어보니 한 대표가 펄쩍 뛰셨다. 아, 뭐 굳이 이렇게까지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아. 간단하게 얘기하면 되지. 아니 뭐 저 사이 좋다 이러면 되는 건데 뭐 예. 펄쩍 뛰었다라는 얘기는 야 우리 사이 좋아. 왜 너 이가지를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런 식의 예를 들면 충성 경쟁이 벌어지고 사이 좋겠죠. 뭐. 그러니까 많이 에이, 답답하죠. 제가 술 볼 때. 많이 마셨겠지 뭐. 아, 한동안 또 술을 안 먹으니까. 예. 밥만 많이 먹었나? 사이가 안 좋으니까 펄쩍 뛰었겠죠. 사이가 좋으면 웃고 말겠죠 그냥. 검찰에서 술을 한동훈이랑 먹으면- 사이가 좋은 사람은 누구야? 술 안 좋아하는 사람 사이 좋은 사람 없죠. 원래 술 안 좋아하는 김중건 교수 기자 정도니까요. 기자들하고 좀 좋았고 네. 검사들하고는 검사들하고는 좀 사이가 그렇게- 지금 이원석하고도 사이 안 좋아졌어요. 네. 김경률 씨 뭐 정도? 아, 그렇구나. 좀 까칠한 사람들이랑 사이가 좋은 거 보면 나랑도 합이 잘 맞겠는데. 본인한테 필요한 사람하고 친한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필요가 없어지면 네. 멀어진다는 얘기도 그렇군요. 있을 것 같고. 한번 인터뷰 좀 한번 하시죠. 그럴까요? 여기 좀 불러오시죠 여기. 궁금한 게 제발. 많습니다. 제발.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근의 정치본색 노영희 변호사,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김민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얘기할 때 오셔가지고 라이브로 관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